혹시 매일 계란 4개를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답을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아마 예상보다 훨씬 놀라울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콜레스테롤에 대한 온갖 소문과 오해, 그리고 불안한 정보들이 넘쳐났지만 사실 계란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하고도 강력하면서도 오해받아온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란 4개가 우리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에너지 신진대사, 뇌 건강 시력, 심지어 호르몬 균형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놀라운 효능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보시면서 놀라운 부분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계란의 놀라운 효능을 살펴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품고 있는 가장 큰 걱정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매일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애초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걱정은 허술한 근거 위에 쌓인 오랜 오해일 뿐이며 1960년대의 낡고 부정확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현대과학에 의해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근거는 매우 미약했던 것입니다. 이제 수십 년간 축적된 최신 연구들이 무엇을 밝혀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스스로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수치는 오히려 증가하며 LDL은 작고 위험한 형태가 아닌 크고 부드럽고 덜 해로운 형태로 바뀝니다. 또한 중성지방 수치 역시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계란은 심장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작고 조밀한 LDL을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콜레스테롤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정도 설명에서 이미 놀라움을 느끼셨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생선살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단백질 음식들은 원래 생물의 근육 조직이었습니다. 즉, 움직이기 위해 존재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구조가 단단하고 조밀해서 우리 몸이 소화하고 흡수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계란은 애초에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기 위한 출발점으로 설계된 완전체입니다. 단 하나의 세포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자라기 위한 모든 재료가 이미 들어있는 셈이지요. 이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계란 단백질은 자연식품 중 가장 높은 생물학적 가치를 갖습니다. 생물학적 가치란 우리가 먹은 단백질 중 실제로 몸에서 얼마만큼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지표입니다. 수치를 비교해 볼까요? 소고기 단백질은 약 75-80%, 생선은 88%, 닭고기는 79% 정도가 활용되지만 계란은 무려 100%가 완벽하게 쓰입니다. 계란은 그 안의 모든 단백질이 낭비 없이 활용됩니다. 이처럼 탁월한 효율성 덕분에 근육 회복은 물론 뼈 힘줄 인대의 강화까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호르몬 생성 효소 작용, 피부 재생 면역력 증진까지 폭넓은 생리 기능을 돕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쉽게 피로하거나 회복이 더디고 일상생활조차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계란 단백질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영양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놀랄 부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계란 노른자의 에너지 연료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단순히 단백질 식품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독특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살코기 단백질은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고작 12% 수준입니다. 즉, 연료로서 비효율적인 셈이죠. 하지만 계란, 특히 노른자는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란 전체의 약 65%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더 안정적인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아지고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시리얼이나 식빵 대신 계란으로 바꾼 분들이 1시간 후가 아니라 4시간, 6시간 동안 든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왜 계란에 의존하는지 궁금하셨다면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계란 흰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박테리아를 스스로 제거하는 항균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계란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이 깃들기 전 껍질 속에서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방어막처럼 계란은 태어나기도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흰자 안에는 세균의 벽을 분해하는 효소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단백질, 병원균이 철분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분자, 그리고 비타민 B7인 바이오틴을 결합시켜 박테리아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복합체까지 다양한 방어 성분이 존재합니다. 혹시 날계란을 먹으면 비타민 B가 결핍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하루에 날계란을 10개씩 마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조리 상태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열을 가하면 이 결합 단백질은 자연스럽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란을 익혀 먹는다면 바이오틴 결핍은 생기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계란 속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생성 성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름은 루신. 단순한 단백질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이 지금부터 근육을 만들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듯 루신이 들어오면 몸속 세포는 즉시 회복과 근육 생성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 계란에는 이 루신이 다른 대부분의 음식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에 30분씩 걷거나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40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줄어들고 회복은 느려지며 신진대사는 둔해집니다. 이때 계란 4개를 매일 섭취하면 몸은 꾸준히 루신의 신호를 받아들여 근육 손실을 막고 회복 속도를 높이며 기초 체력과 관절의 움직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많이 유지한 사람이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계란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계란은 놀랍게도 3가지 핵심 영양소의 최고의 자연 공급원입니다. 바로 콜린 천연 비타민 B3 그리고 엽산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 몸에서 한 가지 거대한 작동 시스템을 뒷받침하는데 그것이 바로 메틸화 작용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메틸화는 몸 전체를 돌보는 수리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DNA를 복구하고 해로운 물질과 호르몬을 해독하고 뇌에서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핵심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 메틸화 작용이 느리거나 효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며 에너지가 쉽게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올라가고 간 해독 속도도 둔해집니다. 심지어 지방간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약 40%는 유전적으로 이 메틸화 과정이 비효율적인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계란은 이 작고 섬세한 과정에 딱 맞는 원료들을 정확하게, 그것도 흡수율 높은 형태로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계란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중엔 머리가 맑아졌어요.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간 수치가 안정됐어요.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하나를 먹은 게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생체 도구 세트를 흡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눈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란의 노란 노른자 안에는 눈을 지키는 두 가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이 두 성분은 쉽게 말해 눈 속에 생기는 선글라스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은 우리 눈의 망막, 특히 빛을 감지하는 후방 조직에 축적되어 자외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청색광 그리고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손상으로부터 시세포를 보호하는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매일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햇빛 아래 활동을 자주 하시거나 밝은 빛에 자주 눈을 찌푸리는 분들이라면 계란을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분들은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 즉 야간 시력까지 선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계란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도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변화입니다. 혹시 뇌 건강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뇌가 어떤 재료로 이루어졌는지부터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뇌는 아주 섬세한 지방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막이 날카롭고 예리하게 기능하려면 특별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 지방이 바로 인지지질입니다. 놀랍게도 계란의 노른자 속엔 이 인지지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영양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기억력을 높이고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며 집중력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분의 균형도 잡아주고 정신을 날카롭고 맑은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입시를 앞둔 학생들, 식단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려는 어르신들 식단, 외상 이후 회복 중인 분들, 심지어 멍한 정신 상태를 자주 느끼는 분들 모두에게 계란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겁니다. 뇌에 필요한 것을 뇌에 직접 공급해주는 음식, 그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뇌는 계란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계란 속의 비타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흔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계란은 결코 흔하지 않은 영양 밀도를 자랑합니다. 먼저 비타민 K2. 이 성분은 칼슘이 뼈로 정확히 도달하도록 안내해주며 혈관에 잘못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레티놀, 즉 활성형 비타민 A입니다.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죠. 여기에 더해 계란은 비타민 D도 제공합니다. 이 영양소는 단지 뼈 건강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몸속의 호르몬 균형과 기분 안정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란이 이렇게나 영양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계란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마트에서 자주 보게 되는 계란 라벨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지 사육, 계란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들이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어 스트레스가 많고 그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지 프리 제품인데 철창은 없제니만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실내 사육장에서 밀집된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방목 사육 파스처라이즈드 계란입니다. 닭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야외 활동을 하며 자연스러운 먹이를 섭취하게 되므로 계란의 영양 프로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유기농 표기도 중요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기농이라는 말은 사료가 유기농이라는 뜻이지 닭의 생활 환경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유기농 사료를 먹은 닭이라도 케이지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방목 사육 플러스 유기농 사료입니다. 닭의 삶의 질도 높고 사료도 안전하니 최고의 선택이죠. 하지만 혹시 프리미엄 계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계란도 대부분의 가공식품이나 아침 시리얼, 에너지바,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완벽한 것을 고르려다 결국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제 좋은 계란을 고르셨다면 어떻게 먹어야 그 영양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계란만 먹는 것보다 함께 곁들이는 재료와의 조화, 즉 영양궁합이 관건입니다. 첫 출발은 잎채소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잎 채소나 상추 치커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노른자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이 이 채소 안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무려 9배나 높여줍니다. 여기에 양파를 더해보세요. 양파의 풍부한 유황 화합물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천연 지원군입니다. 조리할 때는 후춧가루를 꼭 뿌려주세요.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계란 노른자 안에 들어있는 유익한 색소 성분의 흡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도 잊지 마세요.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심장과 눈 전립선 건강에 좋기로 잘 알려져 있고 익혀 먹을수록 흡수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스크램블처럼 익힌 계란과 함께 먹으면 흡수 시너지가 훨씬 좋아지죠. 그리고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더욱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을 함께 제공해주며 하루 에너지 지속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조리용 기름은 어떻게 할까요? 올리브유나 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불에서도 안정적으로 견디며 계란의 맛을 살리는 동시에 흡수를 도와주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이처럼 계란은 따로 떼어 생각할 음식이 아니라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졌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예산이 허락하고 몸에 특별한 반응이 없다면 하루에 계란 4개까지는 근육 뇌 호르몬, 전반적인 신진대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훌륭하고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비용 효율적인 건강 습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의 진짜 힘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계란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지만 여기에 우유를 더했을 때 벌어지는 변화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뼈 호르몬 대사 균형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매일 우유를 마시면 생기는 일. 절대 놓치지 마세요. 180. 이것이 바로 우리 옆집 김영수 어르신의 공복 혈당 수치입니다. 어젯밤 담당 의사가 건강한 채소식이라며 추천한 저녁을 드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240. 단 하나의 채소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며 그 채소는 지금 당신 주방에도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을 사탕보다 빠르게 올리는 위험한 채소 7가지를 덜 위험한 순서부터 심각한 수준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1위는 놀랍게도 설탕 잔뜩 입힌 도넛보다도 혈당을 더 많이 올립니다. 병원에서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든 이가 건강 정보를 돈 걱정 없이 알고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꼭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약 복용이 늘어나는 걸 막아주고 신경 손상을 줄이며 수년 동안의 불필요한 혈당 상승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다만 이 정보를 숨기고 혼란 속에서 이익을 얻는 보충제 회사 관계자들과 그런 이들만이 이 영상을 퍼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1위 채소는 단순히 놀라운 수준이 아니라 아마도 어젯밤 김철수 어르신의 저녁상에 올라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변화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채소는 바로 옥수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옥수수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곡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채소처럼 먹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옥수수는 달콤하고 전분이 풍부하며 아주 적은 양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약 31g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흰빵 2조각보다도 더 많은 탄수화물 양입니다. 조리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단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52에서 60 사이로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 컵만 먹지 않습니다. 옥수수 한 개 통째로, 즉 거의 한 컵 분량을 드시죠. 그럼 곧바로 31g에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옥수수의 조리 방식도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물에 삶아 먹을 경우 버터를 추가하는 일이 많습니다. 버터가 소화를 약간 늦추긴 하지만 결국 탄수화물 양 자체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숯불에 구워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통조림 옥수수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당이 많은데 거기에 설탕이 추가로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옥수수는 대부분이 전분입니다. 우리 몸속 소화효소는 이 전분을 빠르게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만들어내고 식후 30분 이내에 혈당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인슐린 반응이 떨어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그 상승폭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옥수수가 이 목록에서 가장 나쁜 채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는 착한 채소도 아닙니다. 만약 옥수수를 드시려면 주재료가 아닌 곁들임 반찬으로 4분의 1컵 이내로만 제한해 드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이 함께 있는 식단에 곁들여 드셔야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고 절대로 옥수수만 단독으로 드시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종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4점. 영양은 중간 정도지만 양 조절을 잘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채소입니다. 6번째 채소는 바로 완두콩입니다. 이제부터는 겉모습에 속기 쉬운 채소들이 등장합니다. 초록색이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완두콩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보기에는 건강식처럼 생겼고
각종 식단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추천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탄수화물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녹색 채소들에 비해 완두콩은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익힌 완두콩 한 컵에는 약 21g의 탄수화물과 8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지수는 48에서 54 사이로 분류상으로는 낮거나 중간 정도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두콩을 반 컵만 먹지 않습니다. 정어리나 밥 파스타 속에 가득 넣어 먹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이 눈에 띄지 않게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채소치고는 당분이 놀랄 만큼 높은 편입니다. 이 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데 기여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완두콩에는 섬유질이 있어 소화를 다소 늦춰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당다 대사가 약한 분들에게는 여전히 혈당에 부담을 주기에 충분한 탄수화물 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완두콩을 밥이나 국수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탄수화물 위에 또 탄수화물을 얻는 셈이 됩니다. 혈당이 단순히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급등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완두콩은 이 목록에서 가장 나쁜 채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 마음껏 먹어도 되는 채소도 절대 아닙니다. 완두콩을 좋아하신다면 한 끼에 4분의 1컵 이내로만 드시고 반드시 단백질이나 비전분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수준이지만 아무렇지 않게 많이 먹기 쉬운 채소라는 점에서 조심이 필요합니다. 5번째 채소는 바로 버터넛 호박입니다. 이 계절 호박류는 건강을 중시하는 분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으며 국내외 영양사들도 자주 권장하죠. 하지만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익힌 버터넛 호박 한 컵에는 약 22g의 탄수화물과 4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지수는 약 51로 중간 수준에 해당합니다. 수치만 보면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단맛입니다. 이 단맛은 천연 당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체내 흡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호박을 푹 익혀서 수프로 먹거나 구워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섭취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세포 구조가 무너져 전분이 훨씬 더 쉽게 분해되고 그 결과 혈당 부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은 뛰어나지만 너무 부드럽게 익히거나 으깨서 먹을 경우 혈당에 주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겨울 호박류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들 채소가 베타카로틴이나 칼륨 같은 귀중한 영양소를 제공하긴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터넛 호박을 먹을 때 그 양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버터넛 호박 수프 한 그릇에는 보통 2컵에서 3컵 분량의 퓨레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한 끼에 무려 44g에서 66g까지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호박을 드실 경우 반 컵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너무 부드럽게 익히지 말고 단단한 식감을 유지하는 조리법을 택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이 충분한 음식과 함께 드시고 퓨레 상태로 대량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5.5점. 혈당 부하는 중간 정도지만 양이 많아지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채소입니다.
네 번째 채소는 바로 비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될 채소들은 건강에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트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질산염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자주 추천되며 실제로 그런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비트에는 자연당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균형 있게 섭취하지 않으면 혈당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익힌 비트 한 컵에는 약 17g의 탄수화물과 무려 14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소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당 함량입니다. 혈당 지수는 약 64로 중간에서 높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당은 주로 설탕의 형태인 자당이며 이는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임상 사례를 보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비트를 섭취한 후 45분에서 1시간 이내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비트를 먹는 방식입니다. 주스로 짜서 마시거나 한 통째로 구워서 대량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부하는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비트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채소는 요즘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천연이니까 항산화 성분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많은 분들이 마음껏 드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당분은 당분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섭취 방식이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된 순수 단객입니다. 절인 비트는 원래의 당분에 설탕이 추가되기도 하고 오븐에 구운 비트는 열에 의해 당이 더욱 농축되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비트는 건강상의 장점도 있지만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결코 만만한 채소가 아닙니다. 만약 드신다면 익힌 비트는 4분의 1컵 이하로 제한하시고 비트 주스는 절대 피하십시오.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곁들여야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6.5점. 당 함량이 높은 채소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채소는 많은 분들이 믿고 드시는 고구마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반발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구마는 건강식품으로 워낙 널리 알려져 있고 당뇨 식단을 검색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채소입니다. 영양사들은 고구마를 칭찬하고 의사들도 흰 감자의 대안으로 권장하곤 하죠. 그런데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구마 역시 혈당에 영향을 주는 문제, 채소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흰 감자보다 조금 나을 뿐입니다. 구운 고구마의 경우 혈당 지수가 중간 수준 중에서도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품종과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44에서 94까지 크게 달라지며 중간 크기의 고구마 하나에는 약 27g의 탄수화물과 5.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주황색 고구마일수록 흰색이나 보라색 품종보다 혈당 지수가 더 높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흰 감자보다는 혈당 영향을 덜 주긴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여전히 눈에 띄는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식후 혈당 반응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고구마는 분명한 혈당 상승을 보였고 단지 감자만큼 급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진짜 함정은 조리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구마를 맨 상태로 먹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마시멜로를 올리기도 하고 평소에도 꿀을 뿌리거나 버터와 흑설탕을 넣고 으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리법은 혈당 영향을 배로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큰 고구마 하나만으로도
탄수화물은 40g에서 50g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식빵 3조각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으로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정도만으로도 혈당이 200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구마는 흰 감자보다는 분명 낫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음식은 아닙니다. 고구마를 드신다면 작은 크기의 것으로 선택하시고 섭취량은 반드시 중간 크기의 4분의 1개 정도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 혈당 지수는 중간에서 높은 수준이며 건강식으로 과장된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채소는 파스닙입니다. 이 채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파스닙이 혈당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김새는 흰 당근처럼 보이고 탕이나 찌개 스튜에 들어가며 아주 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파스닙의 혈당 지수는 약 97에 달합니다. 흰빵보다 높고 도넛보다 높으며 대부분의 디저트보다도 높습니다. 익힌 파스닙 한 컵에는 약 2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그 대부분이 전분과 당분입니다. 파스닙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뿌리 채소인 파스닙은 거의 전부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분은 익히는 순간 빠르게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관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특히 파스닙은 보통 아주 부드럽게 삶거나 오븐에 구워 먹기 때문에 조리 과정 자체가 혈당 지수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파스닙과 당뇨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혈당 지수 자료만 보아도 상황은 충분히 심각합니다. 파스닙이 다른 채소들과 함께 들어간 요리를 먹을 경우 전체 식사의 혈당 부담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파스닙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아무도 경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음식 목록에도 잘 나오지 않고 건강한 채소 요리법에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고 먹지만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조리 방식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올리브유를 발라 노릇하게 구우면 그 갈색은 바로 단기 농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프에 넣어 으깨면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전분이 더욱 쉽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제 권고는 분명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파스닙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진짜로 혈당이 낮은 채소들에 비해 특별한 영양적 이점도 없고 혈당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혈당 지수가 극도로 높은 숨어있는 위험 채소입니다. 마지막 1위는 흰 감자입니다. 바로 혈당 관리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채소입니다. 특히 분식집이나 가정식탁에서 흔히 먹는 수미감자나 분질이 강한 감자들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사실 흰 감자 계열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거의 강조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흰 감자는 혈당 부하가 극도로 높아서 오븐에 구운 감자 하나가 설탕을 입힌 도넛보다도 혈당을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넛보다 더 높다는 말입니다. 숫자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 최고 단계에 속합니다. 감자 한 컵은 탄산음료 한 캔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혈당을 자극합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흰 감자의 혈당 지수는 85에서 101까지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상한선을 넘는 수치입니다. 중간 크기의 구운 감자 하나에는 약 37g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양이 아닙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다른 복합 탄수화물보다 훨씬 빠르게 소화됩니다. 분해된 당은 짧은 시간 안에 혈관으로 밀려 들어가며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감자는 거의 순수한 전분 덩어리입니다. 익히는 순간 전분 구조가 풀리면서 흐물해지고 소화 과정에서 효소가 이 전분을 공격해 순식간에 당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당은 몇 분 안에 대량으로 혈액 속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감자에 많은 전분 성분은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라 당뇨가 있거나 비만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감자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조리 방식입니다. 감자는 열을 가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기면 전분은 더욱 잘 분해되는 상태가 되고 으깨는 순간 세포벽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당 흡수 속도는 극단적으로 빨라집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감자 섭취량이 많은 여성일수록 당뇨 위험이 증가했고 매일 흰쌀밥을 한 공기씩 더 먹을 때 당뇨 위험이 11%씩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감자는 이와 거의 같은 영향을 보입니다. 결정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으깬 감자의 혈당 지수는 108로 측정되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순수당은 100인데 감자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당뇨 환자가 감자를 먹으면 30분 안에 혈당이 급등하고 그 상태가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이 긴 상승 구간은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합병증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몸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감자를 먹은 지 15분쯤 지나면 당이 혈액으로 밀려들기 시작하고 30분이 되면 혈당은 60에서 100 이상 급상승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세포가 그 신호에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당은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혈당은 정점을 찍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이 수치는 한 개의 감자만으로도 200을 넘기거나 300에 가까워집니다. 그동안 혈관은 손상되고 콩팥은 과부하 상태가 되며 눈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단 하나의 건강한 채소라고 믿었던 음식 때문에 말입니다.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 인슐린이 과하게 작용하면 혈당은 정상 이하로 떨어지고 이로 인해 강한 허기와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다시 음식을 찾고 또다시 혈당이 오르고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며 대사 기능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감자가 만든 악순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가 특히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감자튀김, 감자조림, 감자샐러드, 감자전, 감자탕, 과자까지 어디에나 있습니다. 싸고 배부르고 익숙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이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더 먹으라고 말하면서도 브로콜리와 감자를 구분해 설명하지 않았고 양만 줄이면 된다고 말하면서 감자 하나도 이미 과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는 분명합니다. 감자 섭취가 많을수록 식후 혈당은 급격히 오르며 그 결과 췌장의 기능이 소진되고 제2형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췌장은 반복되는 감자 섭취로 점점 지쳐갑니다. 다만 완전히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자를 조금 덜 해롭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감자를 익힌 뒤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드면 소화되지 않는 전분이 늘어나 혈당 반응이 다소 줄어듭니다. 연구에서는 이렇게 처리한 감자가 15분과 30분 시점의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낮췄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방법으로도 감자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당 부하는 남아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감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신선하게 많은 양으로 먹습니다.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혈당 재앙입니다.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혈당에 가장 큰 손상을 주는 채소입니다. 가능한 한 완전히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실제 식사에 적용하면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흰 감자는 식단에서 아예 제거하십시오. 단 감자를 완전히 끓인 뒤 12시간 이상 냉장 보관하고 다시 데워 먹는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4분의 1컵 이내에 소량만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혈당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둘째, 파스닙 비트. 고구마의 섭취는 반드시 대폭 줄이셔야 합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역시 4분의 1컵 이내에 소량으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포함된 식사에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셋째, 옥수수, 완두콩, 겨울 호박류는 자유롭게 먹는 채소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하루 탄수화물 총량에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하고,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며 접시에 가득 담아서는 안 됩니다. 넷째, 채소 섭취의 중심은 반드시 혈당 지수가 낮은 진짜 채소들로 맞추셔야 합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잎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 애호박, 파프리카, 오이 같은 비전분 채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채소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며 영양은 매우 뛰어납니다. 다섯째, 오늘 말씀드린 음식 조합 전략을 꼭 실천하십시오. 전분이 많은 채소는 절대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으깬 감자는 혈당 지수가 108이지만 닭가슴살, 채소 들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는 54까지 내려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째, 식사 순서 전략을 활용하세요. 먼저 단백질과 비전분 채소를 충분히 드신 뒤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전분 채소를 마지막에 소량 드십시오. 이 방법은 혈당의 최고치 자체를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일곱째, 전분이 많은 채소는 저녁에 드시는 것을 피하십시오. 저녁 시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낮아져 같은 채소라도 아침보다 훨씬 더 큰 혈당 상승을 일으킵니다. 이런 음식은 반드시 아침이나 점심에 앞당겨 드셔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고 나면 단 3일만 해도 에너지가 더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는 공복 혈당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2주가 지나면 식후 혈당의 수치가 뚜렷하게 좋아집니다. 한 달 후에는 A1C 수치가 점차 개선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감자 하나만 먹어도 혈당은 3시간 이상 치솟고 염증과 대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24시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첫째, 채소라고 해서 모두 당뇨에 좋은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방금 살펴본 7가지 채소는 실제로 혈당에 매우 큰 피해를 주는 식품입니다. 둘째, 천연이니까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감자는 분명 자연식품이지만 혈당에는 재앙입니다. 자연산이라는 이유로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셋째, 양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고구마처럼 조금 더 나은 채소도 한 개를 다 먹으면 혈당은 크게 오릅니다. 전분 채소는 반드시 엄격한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런 채소를 절대로 단독 식사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리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으깨고 갈고 지나치게 익히고 설탕을 더하면 혈당 상승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마지막 6째 예전부터 먹어왔다는 이유로 계속 드시지는 마십시오. 감자탕에 익숙하고 고구마가 편해도 혈당은 그 음식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몸은 전통이나 습관이 아니라 당의 생화학 반응에 반응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고 세포는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혈당 채소들이 이 균형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채소는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어떤 채소는 분명히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어떤 채소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우리의 혈당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전분 채소의 과도한 섭취는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명확히 높입니다. 반면 비전분 채소는 이를 막아주는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소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맵기 감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구마와 옥수수도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섭취 빈도가 낮았습니다. 소박하게 제철에 조금만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분 채소를 마치 자유식처럼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혹시 감자 밥빵을 완전히 끊기 어려우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음식들을 혈당을 올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보를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이 정보를 숨기려는 사람들만이 이 영상을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